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습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어디선가 봄의 향기가 들러오는 것 같이 포근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봄이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이재명, 정광훈, 김종인 세 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40 총선 공천 장마당 제4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틀 전 월요일 날 제가 정광훈 목사와 4년 만에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문제에 대해서 그 결말을 보고를 했는데 이틀 만에 2만 명이 넘는 조회수가 붙었습니다. 그게 제 방송 한 2년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가장 높은 건 한 5만 정도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의 반론, 반박, 불신 사이에서 5.18 문제는 광주 사람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존중하되 거기에 가짜로 끼어드는 그 가짜 유공자 빼내라. 그리고 광주의 5.18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광주 사람에게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히 제 주장에는 크게 반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이 국민 여론의 중심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그 발언을 책임지기 위해서 5.18에 관한 관련된 업무를 하셔야 할 텐데 5.18을 해결하는 그 청소 작업이 성결돼야만 많은 국민의 대다수의 국민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런 작업에 동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2만 명이 좀 넘고 그냥 300 몇십 명의 댓글이 붙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고맙게 생각한 것은 정광훈 목사 쪽의 사랑 제2교회로부터 굉장한 반박이 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그렇지 않았어요. 독소적인 댓글은 기껏이 한 너댓 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해는 하니까 화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굉장히 양순하고 우호적인 입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와 정광훈 목사가 화해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악성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김경진 씨 시대는 지났다. 좀 조용히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언제 제가 제 시대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김경재의 시대는 한국 정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장성한 후의 삶의 대부분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30년 바쳤고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16년간의 망명을 했고 그리고 또 망명 후에 돌아와서 국내에서도 망명 생활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국내에서 망명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격렬하게 부닥치고 난 다음에 제 정치적으로 고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식인이나 혹은 2조 시대 소위 선비의 입장은 자기가 믿는 진실과 정의를 과감하게 얘기하고 그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동시에 떳떳이 받아들이는 정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진실한 지식인이고 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100%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일생상의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견딜만 해서 그냥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40 총선 장마당에 오늘은 주인공으로 이재명과 정광훈과 김종인 세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이 세 사람에게 동시에 꼭 같은 세 사람의 맞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임종석 전 의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지금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는 최근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오늘 방송에서 드러났는데 장경동 목사와의 어떤 부조동이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김종인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동거를 시작하면서도 그 사이에 묘한 그 어떤 화학적 변화 이런 것이 감지됩니다.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이재명 씨는 지금 현재 공천 문제에서 소위 과감하게 저게 반대자를 잘라버리는 그 강도 있는 자세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얘기가 아니야. 강건하게 하는 거 보면 참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좀 더 제가 생각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금도를 지키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그런 입장에서 굉장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 의지 이런 것은 놀랄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튼 젊은 시절에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랬는지 아직은 야차와 같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일로 매진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공청 과정에서 엊그제 빵점 맞았다는 사람 발표하면서 씩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색한 웃음빛을 쓰던 것을 흘렸는데 그것이 그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감정을 격발시켰던 것 같습니다. 난 빵점 맞는 거 발표하면서 웃어?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내에서는 친명파 그리고 친문파 그래서 문명 정권이라고 찬사를 올렸던 것이 많이 깨져서 그래서 지금 아주 죽게 까무라치기에 일전불사의 자세를 보였는데 오늘 컷오프에 패배를 당한 임종석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보니까 한 발을 늦췄어요. 다시 한번 재심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재심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큰 전쟁과 대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마지막 최후 통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임종석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이 전대협의 의장으로서 임수경에 평양 보낸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임종석에게 부친을 좀 합니다. 그렇게 친교는 있지 않지만 만만한 사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전대협 의장을 차지하기까지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 포섭하는 거, 장악하는 거 그런 리더십의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구태여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이재명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성동 울군과 그쪽에서 다시 당선돼서 돌아왔을 경우에 돌아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자기의 가장 강력한 대표 즉 경쟁자가 되는 것이 분명하고 신문계를 휘어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체면 불구하고 이건 잘라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현역들 탈락된 사람들 아직도 그 안에서 응거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 박용진 같은 사람은 아직도 경선한다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 직전에 경선 포기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10% 미만으로 딱지를 맞은 서른 의원 같은 사람은
탈당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저는 서른 의원하고는 지난 한 5, 6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얘는 저하고 결의 형제 동생입니다. 서른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 친구가 이낙연하고 상당히 친하면서도 끝까지 지금까지 거기에 버티고 있었던 것은 육선이 되면 그래도 금옥으로 국회 의장이나 부의장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억지 소리 했으면 개인에게 미안합니다만은, 그런데 바른 소리는 잘하는 사람이거든.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쉬지 않고 잘하는 사람인데 드디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른과 비슷하게 밀려날 현역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20명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 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이 한 39, 많으면 한 39명, 적어도 한 30명 정도 되는데, 대충 그 사람들 우리도 아니까 뭐 이재명은 빠삭하게 알고 있겠죠. 그 사람을 하나하나 다 치려고 해요. 그중에 뭐 돌아가지고 이재명에게 그냥 충성 바쳐가지고 돌아선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밀려난 판국에 아직 탈당이나 이런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재명이가 어물어물하다가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현재 이 시점에서 보기에는 이재명이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정도 욕먹고 비판하는 건 눈 깜짝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그 중에서 한두 명은 구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일단 나와서 무소속 연대 같은 걸 만들 것 같은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와는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대부분이 이낙연을 밀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낙연의 당세가 워낙 속된 말로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허접해, 지금 현재 단계에.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죽도 밥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무소속 연대를 가지고 떳떳이 더불어민주당의 유권자들 지지층에 호소를 해서 언젠가 민주당으로 같이 싸잡아서 집단으로 다시 가서 이재명을 제치고 차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 혹은 직후에 사법적인 판결 때문에 구속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풍문이 나도록 하다요. 한동훈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억울하지. 검찰 독재가 저거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검찰 독재를 했다면 이재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이미 깜빡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대거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결과는 아마 이재명이가 끝까지 공천 작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그만두고 슬그머니 물러나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고, 물러나면 자기가 예를 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때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그만두고 출마를 안 할 것이다 하는 소리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그런 국회의원 빠지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항을 해서 정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뭐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지고 비례대표 전국구로 이름을 옮길 수도 있어요. 비난이 많겠죠. 그러나 그 양반 비난에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니까 막판에 등록 직전까지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는지는 두고 봐야 돼. 그리고 지금 개항 거기에서 벌어지는 현지 소식에 의하면 그냥 이재명 잡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이가 간다, 유동규가 간다, 막 난리 법석을 쳐. 그래서 이재명의 속이 오늘도 갔나? 어제 갔죠. 어제 그제 뭐 내리 법원 재판 받으러 오늘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속이 아니에요. 재판을 받아야 선거구 챙기랴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은 원희정이가 상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붙으면 사람이 좀 역설적으로 이재명을 옹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서 몇만 표의 표를 잡아가 당선했거든. 그 표의 중심은 옛날 송영길의 지지층입니다. 근데 송영길과 이재명은 지금 정치적인 동맹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에 대한 의리, 그리고 이재명을 찍었던 기억, 이것 때문에 너무 몰리면 야 이거 이재명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 표가 단결될 수 있는 반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유동규를 거기다 보낸 사람은 정광훈 목사예요. 정광훈 목사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선거 하랴 다른 사람 뭐 때려잡는데 무슨 사람을 보내라 바빠. 바빠. 그리고 뭐 200석 만든다고 지금 큰 소리 꽝꽝 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거 보이지 마. 그런데, 뭐, 그의 열성과 어떤 문제의식은 이해할 만해요. 왜? 이재명이 다시 국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유동규라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광주 대동고등학교 나오고 송영길과 동창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정의의 편에 쓴다고 하지만 그는 한때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이재명이 했던 일을 다 따라서 했어요. 하다가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버티다가 급하니까 이제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내가 왜 뒤집어 쓰냐 해서 밝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저는 뭐 배신자다 이런 느낌을 또 가질 수 있어. 만약에 지가 그런 정의의 사도였다면 처음부터 그걸 안 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동규가 그게 투입되는 것은 장단점,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선거의 정황에 따라서 아주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결국 선거까지 가서 최근에 뭐 한겨레 신문도 그제 뭐 국민의힘이 뭐 160석을 예상했다고 그러는데 현재의 상태로 봐서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 봐서 국민의힘의 대승이 압승까지는 아니지만 대승이 예상됩니다. 왜? 뭐 한동훈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괜찮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현재까지는 적어도 B나 B 플러스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워낙 상대방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엉망진창이거든. 그래서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몇 년 동안 386, 486, 586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착잡할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뭐 하나 뽑아왔어요. 정청래라는 사람. 옛날 그 건국대학교에서 학생운동에서 날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사당화가 공고히 되고 있다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정청래는 이재명은 우리나라 정치의 손흥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됐으며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재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속된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이재명을 위한 변명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 아마 현재까지는 유일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사모 했던 사람인데 그 외로는 이재명 층에서 옛날 그 뭐 여기저기서 뭐 민주당의 상임 부대별이 문이 오고 난리 법석 치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재명을 옹호를 못해. 그래서 이재명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독할 거야. 그래서 정청래나 뭐 정청래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마디 했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던가라면서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와 상징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다 하고 내놓고 탁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재명 씨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씨가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궁극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인간으로 해서는 온갖 꾀를 다 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그런 의혹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불의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거기에 관계가 전혀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중에 한두 개, 두세 개는 이재명이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의혹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버티고 가는 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때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재명 씨 당신이 아직 공명정대한 입장에서 양심 선언하는 게 어떻소? 하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어요. 근데 뭐 반응도 없고, 뭐 어디에다가 그 돌무덤에다가 연불 모으는 것처럼 메아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단념을 했는데 지금 이 나라 역사, 대한민국 역사, 조선 역사 4천을 다 포함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될 겁니다. 왜? 훗날 사람들이 이번에 이 사건을 이재명의 난이라고 난리 그 난 있죠. 홍경래 난, 이골의 난 이런 거죠. 이재명의 난이라고 붙일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정당 중에 큰 정당 하나의 축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몰락을 해버리는 것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창조적으로 혁신하고, 그야말로 혁신, 껍질을 벗기는 거라는데 자기도 혁신하고 그런 식으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더불어민주당 근처에서 태동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훈마저 지금 탈당을 한 마당에 아직도 새로운 미래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서로는 이대명을 연성군 갖다가 비교했군요. 그래요. 비슷해요. 연성군보다 더 했으면 더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과 임종석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은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는 다시 재고해서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고민정이 거기 누구야? 그 국가인권위원회 정의원인가? 이름 안 나와? 됐어요. 가서 안 해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제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임동석 의원이 자기 생판 모르는 데가 가서 아무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고 이러시 어느 그 짧은 3, 40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가서 죽으라는 얘기지? 응?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기든 지든 간에 자기 선거구에서 무소속이라도 나오는 것을 불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이 전현이면 치열할 겁니다. 치열할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은 거기에 많은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전현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시스템, 그 기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아마 서울 시내에 가장 큰 쟁패가 벌어질 텐데,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임종석이 거기서 이겼다면 그 자체로서 이재명은 거의 감옥행이 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급전직하로 그 이미지가 실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이만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정광훈과 장경동 목사를 내가 붙여놓은 것은, 어저께 그저께 제가 정광훈과 4년 만에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해서 아직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틀거리만 얘기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제가 그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를 급히 만나자고 했던 거
딱 만나자마자 그냥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2020년 8.15 대회 광화문대에서 제가 대회장으로 그 대회를 주관했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걸려서 그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석 달 열흘 동안 감옥서 갔습니다. 의왕 교도소에 하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받고 이제 3월 달부터 또 2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걸 그 양반은 화해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이런 거 좀 내가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신사협정으로 내가 그 뭐 내용이 뭔지를 밝히질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밝힙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낙연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왜 이낙연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새도 가끔 나와요. 호남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낙연이 가고 참 거에서 격려를 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절대로 부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낙연하고 친하다가 다 소문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개인의 정치적인 선택이니까 내가 가타부터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러나 전 목사 귀하가 이런 정도 얘기를 나한테 부탁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몇 년 전에 지금 응어려져 있는 그런 문제에 공식적으로 나에게 그때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어디 있어. 예를 들면 시중에 거리들이 누가 가서 깡패가 와서 사람 때려놓고 나중에 미안하다 말이라도 해. 근데 그냥 그거 지나가고 다른 거 얘기하자.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뭐 다른 소리를 하고 뭐 어쩌고 해서 그 회동이 깨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경동 목사가 이낙연과 뭐 접촉을 한다는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난리 법석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낙연과 접촉을 제의한 것은 정광훈이가 먼저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경동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건 제가 압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국민혁명당 시절에 있을 때 지나가면서 얼핏 설교 연설할 때 악수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때는 그 옆에 정원 목사로 있었고 그랬을 때인데 개인적으로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병규 TV하고 고성국 TV에 나가서 얘기한 거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 봤더니 너무 과감하게 얘기는 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자유혁명당, 통일당 이제 법률상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데 나 이낙연 그쪽하고 같이 어울 용의가 있고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의아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그거하고 좀 가까웠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딸을 그쪽으로 보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경록 목사의 따님이 새로운 미래 입당해서 대전 유성구에서 이상민하고 격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따님도 목사인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목사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업상의 능력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벌리고 목회도 잘하고 아주 쟁쟁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장경동 목사 부부 아들 딸 넷이가 전부 목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간다 어쩐다고 장경동이 쫓아낸다고 난리 법석이 나서 이거 어쩐 일인고 했더니 그 후에 장경동은 그 후에 자기가 그만두겠다 하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근데 아무 소문고 좀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식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털거리가 깨졌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졌는데 그 후에 장경동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을 해보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고 내가 나무 일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정광훈 목사가 그 사람 같이 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장경동도 나왔더라고. 나는 정치에 맞지 않아서 목사라서 조용하게 살겠다고 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갈라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형님 동생하고 친한 사람이야. 내가 알기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기 당의 대표를 시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깨졌어요. 그 왜 정광훈 목사 근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꾸 깨지노? 응?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도 앞으로 이 장경동 세력과의 어떤 세력 다툼이라고 할까,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또 지금 제가 여기 붙인 것처럼 자기는 200석을 당선시킨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200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파가 200석을 만드는데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새 160석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올려서 40석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당사자들은 정광훈 목사 때 그렇게 기대서 표를 얻으리라는 그런 전략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혼자 좋아서 그냥 죽치고 장구치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자유마을이 1000만 조직을 한다. 그리고 당원이 몇백만이다.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또 그 양반 턱없이 그냥 얘기해버리잖아요. 자기가, 월 11억을 쓴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상당한 월급을 받는 사람 1000명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은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건고. 조폐공사에서 조선정방사에서 돈 찍은 박지원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것이 다 그 선량한 교인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아니면 광화문에서 성심에 가득 찬 돈.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쓰겠지만 정치 관계에서 그냥 누구한테 용돈 주고 하고 이런 데 팡팡 써도 이거 괜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광훈 목사의 개인적인 입장은 나는 다 교회에서 허락을 다 받아고 이 돈을 합법적으로 쓴다 하고 주장했죠. 합법성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종교 지도자의 취할 태도인가. 그리고 지난 얼마 동안에 저는 설교는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거의 정치 선전 연설이야. 응? 그래서 참 종교와 정치가 그냥 짬뽕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정광훈 목사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당원 수가 그것이 전부 투표에 선거에서 투표로 변시되지 않는다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정주영 옛날 국민당 대통령 후보 때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2년 전이네.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통일국민당 대통령 후보로 정주영 후보가 출마했으나 금전정치 후 한계와 돈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나무 위키에서 뽑은 자료를 제가 읽습니다. 금전정치, 돈정치의 한계와 그러니까 이건 꼭 정주영 전 회장이 돈을 써서 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돈을 많이 썼겠죠. 그 양반이 하려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요새 정광훈 목사 돈 써서 했겠죠.
한겨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양대 산맥을 넘지 못하고 낙선하고 만다. 개표 직후에 이제 정종의 말입니다. 인용합니다. 코트. 당원이 1200만 명인데 득표수가 400만 표도 안 나왔다니 우리 당원들은 어디에 투표를 한 것인가 하고 고개를 떨구었다고 한다. 근데 정확하게는 400만 표가 아니라 388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찍은 겁니다. 참고로 당시 김영삼이 받은 표가 1000만 표가 조금 안 되었으며 정주영의 낮은 투표율은 예측되긴 했지만 여론조사가 제각기 달리 나왔던 이유도 있고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마을 뭐 많이 하고 어쩌고 해서 그냥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처럼 200석을 그냥 거기다 보태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자유통일당 당세가 비례대표 한 2명? 많으면 한 3명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3자 입장에서 본 겁니다만 비례대표를 할 경우에 남자 1번은 장목석 할 거 아닙니까? 법률 대표니까. 근데 보면 여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자. 여자는 뭐 종광 목사 며느라이 영어 잘하는 양메리인가 그거 한다는 소리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요새는 또 40대 어떤 젊은 어떤 여성 뭐 경제인이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1357구는 여자가 하고 2468은 남자가 하니까 이제 장목사는 2번을 할 거예요. 2번. 4번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도 이 장목사가 2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당하고 어떻게 붙이면 좀 더 당세를 크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싸움하지 않고 또 우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 김종인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인데 이준석은 재능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버드까지 갔는데 하버드 대학에 갈 때 그 추천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써줬다고 합니다. 그 과학기술고등학교 다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 레코멘데이션 페이퍼를 받으니까 하버드 쫙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뭐 하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하버드 대학을 다녀서 컴퓨터 학과를 다닌 것만은 맞습니다. 맞는 것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젊은 청년 대표로 아주 화려하게 각광을 받았는데 그동안 그의 멘토로 했던 유승민 의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가이드를 잘못했는지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그리고 특히 제가 이준석 군에 대해서 좀 서운했던 것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 박근혜에 의해서 스카우트 된 사람이 어떻게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고 나오냐 말이야. 응? 그 유승민 씨가 설사 그런 입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난 못하겠다고 나오면 오늘의 이준석은 굉장한 정치적 위강을 가질 겁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라고 그래요. 경북고등학교.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하여간 좀 국민의힘 당의 대표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지. 아마 이준석 대표 당선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99%는 좀 과장입니다만 한 90%가 놀랐을 거예요. 그것을 그 선거 전략을 꾸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도 의혹이기 때문에 무슨 컴퓨터 장난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까지 받습니다. 이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똑똑하고 이상 목표가 너무 높아.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 입성을 못하고 그냥 떠돌이 신세가 됐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어떻게 우여곡절이든지, 그 이준석이도 국회의원 한번 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나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이낙연이하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때는 뭐 10몇 % 올리다가 내려왔다가 요새는 뭐 4점에서 더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밝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준석은 젊은 세대 자기가 아주 상징적인 대표로 대표 행세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고난을 겪고, 그래서 이제 정치 하여간 이 마당발 장터에 아주 단골 손님인 김종인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정권을 다 줬어요. 정권을 다 줬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야. 김종인은 딱 찾아가 자기 손잡부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너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이준석은 가만히 있죠. 내가 대표인데 이 양반을 임명해 놓으니까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맘대로 하려고 하네. 약간의 감정적인 복합적인 화학 반응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양반이 원래 들어온 것은 자기 손녀딸이 뭐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양반 들어오는 어떤 당위성, 논리성 이것을 좀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서, 이준석이 원래 또 그런 발언에 유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기는 김종인 씨가 그냥 공천 관리만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이 양반이 비례 2번 차지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준석, 너는 비례하냐고, 너는 지역구에 나가. 그러니까 지금 뭐 경상북도로 양천으로 지역구 선거구를 잡는다고 난리 벌써가 났는데, 제가 뭐 짧지 않은 정치 경험으로 봐서 선거 당이 뭐 몇십이 남은 상태에서 지역구에 가서 선거구를 찾아가지고 그 선거에 당선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재가 아닌 한. 그래서 이준석의 고난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준석은 당연히 나도 2번이나 4번 지역구하고 저 전국구하고 나도 선거를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무슨 일이야, 니는 지역구 나가야지. 김종인 씨가 절대로 정권은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이 분쟁이 상당히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의 라이벌인 지금 오늘 현재 임종석, 그리고 정광훈과 한때 대립박을 세웠던 창경동, 비슷하게 이정인과 김종인과 이준석이 딱 붙어 있는 형국이 됐는데, 그 혼술 송국건 송국헌이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돌아다니는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워낙 꾀돌이거든. 대한민국 의정 사상에 비례대표만 5번을 한 사람이 유일한 레코드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면 6번째 비례가 되는 건데, 설에 의하면 김종인 의원이 이재명하고 협상을 해서 이 세력을 더불어민주당에 붙인다는 그런 발상이 있다고 그래요. 믿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하고 이준석의 비례대표 입성은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를 끌어간다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양향자니 무슨 허우나 이런 의원들, 그리고 김용남이 수원의 이런 사람들 적당히 배치를 하겠죠. 전략 공천으로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또 이 선거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것도 큰 변수야. 그래서 아주 재미있어요. 지금 이 시골 장마당이라는 게, 정치 장마당에 북치고 장구치고 각설이 타령도 나오고 육자배기도 나오고 남도 타령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상한 족보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보약을 팔면서 이거 진짜 보약이라고 막 이거 먹으면 만사 형통한다 아우성 치고 저쪽에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을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 나라 종교가들이 그 인간이 가지는 어떤 약점이잖아요. 사후에 좋은 세계에 가고 싶다는 그 이기심. 그걸 이용해서 중세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중세 교황들이요. 면죄부라는 종이대가리를 팔았어요. 종이를 이렇게 접은 종이를 딱 잡아가고 요것이 예를 들면 100불이면 100불. 요거 사면 요거 가지고 천당 간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으로 중세 1000년 동안에 기록에 의하면 900만 명 이상을 마녀 사냥으로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종교가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해악을 끼쳤습니까? 또 십자군 전쟁 보세요. 무서워요. 저도 그 짧은 경험이지만 미국에서 그 버지니아 신학교에서 그런 걸 읽으면서 놀랐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 엘마 건축이라는 영화 아시죠? 1960년에 만들어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버트람 카스터하고 지인 시몬스가 나온 영화입니다. 아니 명화입니다. 고전 영화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지인 시몬스가 탁 휘장을 입고 아주 천사처럼 탁 나타납니다. 말은 안 해 잘하고 탁 하고 그 밑에서 버트람 카스터가 이제 소위 설을 푸는 거야. 그 사람 아주 그 카리스마 있잖아요. 시인하게 죄라네. 죄를 풀려면 뭘 했나 막 돈을 걷어가지고 그놈 가지고 와서 저녁에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그 완전히 종교 사기꾼 영화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잖게 있는 것 같아서 종교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자식 건방지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떤 종교든 간에 불교든 유교든 무슨 대종교든 뭐든 간에 아니면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냥 귀신을 믿는 잡신이라도 할지라도 인간이 그의 생애 후반부에서 자기가 전반부에 살았던 자기의 과오 잘못을 누이치고 가서 산중에 가서 촛불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어떤 여자라면 여자가 인물이 좋아 반반에 그 젊어서 나무 가정도 많이 파괴하고 남자도 훌려가고 돈도 뺏어먹고 별짓 다 했어. 애인도 여럿이었어. 이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 여자가 나이 이제 60 지나고 나니까 고되해지고 찾는 사람도 없고 불쌍해져요. 그 사람이 어디 산골에 가서 인왕산 꼭대기에다가 불선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여간 어느 신에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만두고라도 그건 생각하기 전에 그 자신에게 개인적인 퍼스널 셀베이션, 개인적 구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세상 따라서 하늘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건 딴 문제고.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우리 인간의 생활 필수품처럼 이제 커머디티예요. 생필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의 그 공허함을 느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느껴.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3분의 2가 여자고 그 3분의 2 여자 중에 3분의 2가 결혼과 사랑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분의 2면 60%의 3분의 2면 한 40%. 그러니까 교회의 여자 신도 40%는 사랑과 애인과 가정과 자녀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목사가 최고야. 신부가 최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종교 사업에 열심히 써야지. 다른 데서 쓰는 이것은 문제가 많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말일 28일이지? 하루 지나 오늘 29일 있지? 4년 만에 돌아오는 29일이 내일 있고, 모레 3일절에는 광화문과 서울시청에서 두세 개의 전혀 이질적인 단체들이 경쟁하듯이 큰 대회를 벌립니다. 하나는 광화문에 아마 이거 선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만 교보문고 앞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게고, 서울시청 광장에는 오늘 보수 단체 총연합회인데 거기에 인사말에 황교안 총리 전 총리 이름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을 정점으로 하는 무슨 다른 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고 황교안도 한때 정광훈하고 좀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에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정광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세력도 집회를 신고했다고 해서 이번 3월 1일 날을 혹시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은 막 섞이고 어쩌면 전부 이거 내청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경찰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3.1절에서 같은 만세를 불러야지 따로따로 만세를 부르면 안 되죠.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고 하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교류, 단합, 인간적 화해가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런 행사를 선의로 평화롭게 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앞에 있는 이재명, 정광훈, 김종인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임종석, 장경동, 이순석, 이게 이제 지금 맞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선거판을 어떻게 끌어가는 주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다음번 마당극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이 임종석으로 관계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변수가 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얘기가 아마 다음번에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소개를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자기 발기인 대회 하는 날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 40-50분 동안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람만 가지고 모아가지고는 옛날에 서청원이의 친박연대 비슷하게밖에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정말 이 나라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뺀 진짜로 제3에 대한 제3정당을 만든다는 자세를 가지려면 보수 우파를 좀 붙여야 돼. 너희들은 중도 좌파라고 생각하고 중도 우파를 좀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호불호는 없지만 그 사람이 중도 우파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고 봐라. 응? 두고 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꼭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중간에서 미디에이터로 소개를 해줄 용의가 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앉아가지고 서청원의 친박연대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발언을 했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 잘 아는 이규택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아야, 그 친박연대는 서청원이 아니야. 내가 대표야. 그러더라고. 이규택 의원하고 서청원은 공동대표를 했답니다. 그때는 이규택 의원은 사선 의원이었고 서청원 의원은 무슨 사건 때문에 감옥소를 갔다 와가지고 그때 원외였던 것 같아요. 의원이 아니었나 그거 좀 애매합니다. 하도 이 사건이 많아서 그냥 들락날락 그래서 법적인 대표는 자기였대요. 근데 왜 그 서청원으로 이름 냈지? 그러니까 서청원이가 좀 유명해서 그러는데 그때 서청원이 되고 자기는 또 떨어졌대요. 이렇게 해서 친박연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또 기회 있으면 자네 이름 얘기할게. 그래서 그때 그 친박연대를 만든 사람은 이규택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박근혜라는 정치적 상징이 있었습니다. 응?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무소속 연대니 뭐 이렇게 옛날 제2의 친박연대처럼 만들면 여기는 상징이 좀 부족해. 그냥 당신이 상징이 돼야 하는데 당신이 점잖고 사려 깊고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고 무슨 인간적인 청탁 같은 걸 하도 탈탈 털어서 인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잘 아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그렇게 확실한 이미지가 없어.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후로는 뭐 그 연락이 오고 한두 번 전화만 하다가 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간이 40 총선을 통해서 이 나라 정계가 쫙 이렇게 바꿔질 겁니다. 지금 보아서는 보수 우파들이 이제 마무리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보수 우파들이 바라는 소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문재인 정권의 그 수많은 비리 원전이 하고 뭐고 USB 보내고 그 수많은 그런 건에 대한 심판을 보수가 하기 전에 그게 윤석열 정권이 그 검찰의 지시에서 착수하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이가 그것을 청소를 해주는 아주 역설이 생겨요.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5년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보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또 덤벼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한동훈이는 상당히 운이 좋은 사나이야.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그러나 그거 가지고 믿었다가 꽈다당하고 깨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중자애하는 식으로 이 선거에 부정선거만 없게 만들고 오늘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없이 방송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이해하고 상당히 초보적인 수용태세는 갖추고 있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냐? 그렇게 표정 관리하고 낙심하다가 당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순전히 상상입니다만 이재명이가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저렇게 앉으면서 저래 갖고 선거를 치룰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이재명이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중앙선거 관리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연구하고 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중앙선거위원회를 완전히 혁신시키지 않으면 40 총선은 어디로 방향이 튈지 아직 모른다. 이것을 국민의힘에게 강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세상이 하도 빨리 가서 3월 1일 지나고 3월 1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거 보고 그 다음 하거나 그날 오후에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